(1988년 2월 24일) 오전 7시 40분 포항 대보등대 앞바다에서 난파선의 긴급 구조 신호가 울렸다. 10분 뒤 포항 해양경찰대가 출동했으나 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사고가 난 배는 유조선 경신호. 그때부터 사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벙커스 이후 2,560톤을 싣고서 항해하던 유조선 경신호는 동해 바다에 검은 기름을 토해내고 95m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포항 호미곶 북동방 해상. 이곳은 특정 감시 해역으로 경신호가 침몰한 곳이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수색 작업은 계속된다. 바다 위로 길게 누운 기름띠가 발견되고 연꽃 무늬 모양의 기름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침몰선 경신호에서 또다시 기름이 새나오고 있다는 것인가? 요쪽에 지금 또 하나 또 올라왔네. 기술진이 와가지고 거기 뭐 떼었다는데도 그때부터 유출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그 주변에 가게 되면은 기름이 아직 새 올라오고 있고 그 주변에 잡는 그 어패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침몰한 선박들 중 특별관리 대상으로 16척을 선정했다. 그중에서 포항 앞바다에 빠진 경신호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배에 많은 기름이 남아있어서 언제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설령이 좀 오래됐고 또 침몰이 지 또 10여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의 정도도 좀 높을 것으로 물론 직접 그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식 정도가 좀 높을 것으로 그 판단을 했고 또 침몰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구멍들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엄청난 기름을 쏟아내고 지금도 깊숙한 바닷속에 웅크리고 있을 침몰선 경신호. 경신호가 침몰하면서 유출된 기름은 포항시를 비롯한 3개 군의 연안을 기름바다로 만들었다. 아직도 많은 양의 기름을 안고 있는 놈은 언제 또다시 동해바다를 위협할지 모른다. 지금 그 검은 바다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포항 MBC는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우리의 동해를 지키기 위해 위해도 1위로 판정된 침몰선 경신호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경신호는 어떤 배였을까? 1970년 10월 일본 아사카와 조선소에서 건조된 파나마 국적의 이스턴 브라이트호가 본명이다. 1986년 9월 주식회사 경신해운에서 배를 사들이면서 경신호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았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에도 19령의 노후된 배라는 뜻이다. 용도는 탱커, 즉 유조선. 995톤급의 선박으로 8개의 탱크에 최대 2,091톤의 기름을 적재할 수 있다. 경신호는 온산항에서 묵호항까지 기름을 운반하기로 돼 있었다. 사건 당일 0시경 기름과 화물을 싣고 온산항을 출발했던 경신호는 운항 7시간 만에 포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생존자는 단 3명, 선장을 비롯한 선원 7명이 숨졌다.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라 경신호 침몰 가상도를 만들어 보았다.
초속 14m에 3m가 넘는 거센 파도.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 10m로 달리던 경신호는 높은 파도에 여러 번 휩쓸리면서 부력을 잃고 침몰해버렸다.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던 경신호는 수중 95m 해저벌에 선수 부분부터 꽂힌 후 그대로 내려앉았다. 배가 해저면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여러 군데 손상이 생겼고 곳곳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어째서 이 큰 배가 파도를 이기지 못해 가라앉아 버린 걸까? 선장과 항해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난심판원에서는 과적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대 2,091톤을 실을 수 있는 배에 너무 많은 기름과 화물을 실은 것이 화근.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는 한 뼘도 안 되는 상태로 수면에 떠 있었다. 파주의 요구에 따라 관행처럼 행해지던 과적으로 인해 엄청난 기름 재앙이 동해바다를 덮쳐왔다. 해상에 넓게 확산된 기름은 바람을 따라 연안으로 유입됐고 동해안 58개 어촌계를 검게 뒤덮었다. 다급해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서둘러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방제 작업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13,000여 명. 총 소요된 비용만 4억 4천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기록이었다. 기름은 계속 새고 주민들의 보상 문제까지 겹쳐서 상황 대처는 허겁지겁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형 해난 사고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 대처에 미숙했고 달리 수습 방법을 자문할 전문 기관도 없었다. 급기야 경신호는 정부 차원으로 그 문제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주 쪽에다가 몇 번 방제 명령을 갖다 수차례 냈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선주를 갖다 근익을 보호하는 P&I 측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주의 근익을 침해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하고 그 저희들이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런 사항으로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선주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 배정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해가지고 유치원 배정서를 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냈지. 이토록 정부가 주도해야만 했던 긴박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경신호가 침몰한 것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던 바로 그 전날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신뢰감 실추를 우려한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문제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 집무실에서는 허둥지둥 사건 대책 회의가 열렸다. 해난 사고는 오염자가 우선 오염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선주나 선주를 대신한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에 정부를 대신해 해경이 개입하면서 실제 오염 처리 작업 계약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 피해 당사자인 선주 경신해운은 보험사인 영국의 P&I 클럽의 모든 것을 떠맡기고 뒤로 물러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손해배상만을 책임지려 했다. 여기서 화주인 쌍용정유는 손실된 기름에 대한 보상만 받고 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외면했다. 피해 보상을 부르짖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관할 해경인 포항해양경찰대가 군안업체인 한성쌀배지와 직접 오염 처리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 계약 또한 마땅한 책임자 없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가 나선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책임자나 해경의 대장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결국 말단 경위가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은 성립됐다. 작업 비용을 집행하거나 특수장비를 결정해야 하는 전문적인 쌀배지 작업을 단순히 국가가 정한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로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95m 깊은 수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한성살베지는 일본의 후카다 살베지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당시 작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후카다 살베지사의 고야나기 씨를 찾았다. 그는 경신호 유출공 폐쇄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다. ね、わかるかな。裁判したことがあるんで。 후카다 측도 경신호 작업이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인양을 전제로 한 응급조치에 그쳤던 작업이다. 취재팀은 고야나기 씨로부터 당시 유출구 밀폐 작업을 촬영한 테이프를 어렵게 입수했다. 경신호의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이다. 방송사상 최초로 88년 침몰 당시 경신호의 상황을 공개한다. 후카다 살베지사는 1차로 경신호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무인 잠수정을 투입했다. 사고가 난 지 25일 만에 이루어진 작업이다. 선체 브릿지 부분에서 선수로 이동. 난간이 부서진 상태다. 기름이 새고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순간 실뱀처럼 솟아오르는 기름이 발견됐다. 85번 경막 및 탱크에서 기름이 새나오고 있었다.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름은 굳지 않고 솟아올랐다. 평균 해수 온도 섭씨 2도. 일반적인 벙커 시유라면 굳을 수 있는 온도다. (1번) 탱크와 (2번) 탱크를 연결하는 용접 부위가 손상됐다. 길게 찢어진 부위가 보인다. 深さ、96メーター、深さ96メーター。現在右舷の中央部付近である。なお原則にテークルが見える。テークルにロープが見える。そのテークルのところがタンクが若干盛り上がり亀裂が生じている。なお上後半と外半の、溶接部分付近と思われるが、油が相当漏れている。油が相当立ち上がっている。亀裂箇所ははっきりはわからないが、タンク外半が、凸凹し外半の一部に亀裂が見当たる。どうぞ。 뻘에 묻힌 선수. 당시 격렬한 침몰 상황을 보여준다. 우현쪽으로 기운 선수 브릿지. 배가 기울어진 채 바닥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선미 아래쪽 부분. 방향타가 완전히 들려 있다. 경신호의 1차 작업을 마치고 후카다 살베지사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배가 워낙 낡아서 유출공을 막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좀 더 작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경신호의 상태를 자세하게 그린 도면이다. 당시 경신호가 침몰하면서 손상된 부위와 기울어진 정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2차) 작업이 시작됐다.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기름은 여전히 새고 있었다. 배가 너무 낡아서 밸브가 잘 잠기지 않는다. セメントでクラックをね塞いでみたりね。でここを止めると今度はこちらからポコッと出たりね。もうエンドレスだった。エンドレス。やはり根本的には油を抜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油リムーブして。 그래서 작업을 했지만도 자세 찍어서 걸쳐. (2차) 작업은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있는 포화 잠수 기법이 사용된 특수한 작업이었다. 당시 기름이 가장 많이 유출됐던 1번과 2번 탱크 사이에 찢어진 부분. 나무 쐐기로 받고 찰흙 시멘트 같은 것을 덧발랐다.
압력에 의해 기름이 새어나오는 에어벤트.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을 씌운 뒤 일단 고무밴드로 봉했다. 밸브는 나무 쐐기로 받고 찰흙 시멘트로 덧바른 뒤 드럼통을 씌우는 등 임시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압력에 의해 기름이 새어나오는 약한 부위는 찰흙 시멘트로 구멍을 막았다. 군데군데 구멍난 파이프를 막는 작업에도 찰흙 시멘트가 이용됐다. 후카다 살베지는 3개월에 걸친 2번의 작업으로 26군데 유출공을 막았다. 그리고 더 이상 기름이 새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장비를 철수했다. 여기는 벙커시우가 계속 유출돼 길이 6.5km, 폭 30m의 기름띠가 후카다 살베지사의 유출구 봉쇄 작업이 끝난 후에도 기름이 계속 새나왔다. 원천적으로 모든 기름을 다 막는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작업은 인양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였기 때문이다. 실험이 끝나고도 계속 이제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공사가 뭐 완전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계속해라.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계속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행할 의사가 없다. 살베지사는 공사를 해놓고도 해경 측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당했다. 인양을 위한 최초의 임시 조치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당한 작업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급기야 법적 싸움으로 문제가 커지게 된다. 당시 한성살베지의 기술 대리 김도현 씨를 만났다. 그는 공사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람이다. 그 정부가 주도하에서 이거를 처리했습니다. 그건 조금 뭐라 그러나 좀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그 선주나 보험사 이런 데서 주관을 하는데 좀 그 사태의 심각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약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 계약서 이제 공사도구 표준 계약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침몰 유조선 기름 유출에 따른 유출은 폐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폐쇄공사를 어떤 그 엔지니어링이 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폐쇄를 못 한다고요. 사전에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로 규명을 했다는 거 그게 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저를 제출할 당시는 침몰 상태 조사 작업 및 유출구 응급 밀폐 작업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왜냐? 포화 잠수나 믹스가스 다이빙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경비가 들어요. 그럴 경우에 기왕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다 이거지. 그럼 그런 거는 바로 막아라. 그런 뜻에서 이제 응급 밀폐 작업을 포함을 시킨 거고 응급 밀폐가 아닌 유출원을 다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알아요?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유출공 폐쇄 작업 계약. 결국 해경과 살베지사 간의 길고 긴 법적 공방은 4년 동안 계속됐고 정부의 패소라는 유례없는 결과를 낳았다. 법정은 응급조치를 했던 살베지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애초에 구성된 정부의 대책위원회도 경신호의 처리 문제도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사고가 난 뒤 1년이 지나도 기름은 새나왔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경신호의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졌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방법, 기름을 빼내는 작업, 배를 폭파시켜서 남아있는 기름까지 완전히 태우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양 방법이 제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신호 처리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었다. 사고 1년 뒤 경신호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전히 기름이 새어나오면서 경신호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론이 들끓자 사고 처리를 담당한 해경이나 보험사는 하루빨리 경신호 문제를 종결지으려 했다.
수심 250m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양 250호. 우리나라 최초의 유인 잠수정으로 미국에서 비싼 값에 사들인 후 첫 시운전 삼아 경신호 침몰 해역을 돌아보게 됐다. 그때도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뱀처럼 나오는 게 확인됐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은 안 중간중간에 워낙 광범위하게 예. 막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여기가 샌다 여기가 샌다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해관계가 얽힌 시, 군, 보험사, 해경 등은 골칫덩이를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침몰선 재조사에 참여했다. 첫째 날 보험사 대리인 김석기 씨가 잠수정을 탔다. 신호 침몰 후 어떤 사건을 종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제 잠수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배 상태를 좀 보자. 그러면 그 당시 그 가판이를 보셨을 때 가판 상태는 어떻던가요? 가판에는 그 배에 서치라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가판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가판에 우선 뭐 가판은 우선 제가 그 기억나는 게 가판에 있는 조그만 마스트가 있거든요. 마스트 받고 그 이 파이프라인 받고 막 이렇게 파손된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술을 한 김석기 씨. 그러나 이튿날 잠수정을 탔던 잠수기협회 이청관 씨는 의견이 달랐다. 그는 경신호의 인양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후미 쪽으로 가서 그 라다 스크류 있는 쪽을 봤더니 그 라다하고 그 뻘하고 한 1m 정도의 그 떨어져 있었고 완전히 그 침체가 안 돼 있었고 굉장한 그 라다에서부터 앞부분까지 많이 뻘 위로 나와 있는 상태로 전 보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는 이제 그 건지는 인양하는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걸 쓰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또 뭐 그게 쓰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응? 다 못 건진다 그래 당신 혼자만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침몰선 탐사 후 해양연구소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은 인양 불가. 점점 더 뻘속으로 배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 이유다. 1년 동안 골칫덩이로 존재하던 경신호를 이번 참에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그렇다면 이청관 씨의 인양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됐을까? 뭐 우리 민주국가 아닙니까? 숫자 작으면 지는 거죠. 의견이 오라도. 이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 같아요. 홍정표 씨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간 사람 말을 모두 더 잘하는 것처럼 썼으니까. 해저벌 이런 게 깊숙이 좀 문제 파묻힐 아니겠어요?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경신호는 13년 동안 침묵해버렸다. 포항 MBC는 경신호를 만나기 위해 방송 사상 최초로 유인 잠수정을 투입했다. 13년이 지나서야 위험 신호를 알린 경신호. 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경신호 탐사 작업을 벌이는 이날에도 기름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작업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일단 95m 깊숙한 바닷속에서 경신호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소나 탐색을 통해 배의 모양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잠수정 패스파인더호. 과연 경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심해 1000m까지 잠수한다는 제 기능을 다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시야가 좋지 않다. 조류도 상당히 세다. 현재 무슨 물체가 발견된다. 소나상에 아니 카메라상에 잡힌다.
순간 잠수정이 경신호의 선체와 부딪혔다. 실로 13년 만의 만남이다. 보이는가? 부착생물이 가득한 경신호는 배의 형태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부식된 자국이 보였다. 온통 배를 칭칭 감고 있는 그물은 잠수정의 접근을 방해했다. 다시 하강한다. 다시 하강. 지금 바로 옆에 경신호가 있는데 umbilikal이 자꾸 걸린다. 다시 상승을 시도하겠다. 경신호와의 첫 번째 만남은 아쉽게도 끝나버렸다. 앞 코가 딱 닿았어요. 잠수정 앞에 그 매니플레이터 올려놓은 이게 딱 닿았어. 조금씩 밀어도 가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매니플레이터를 앞으로 해도 이게 킹킹킹 치고 벽을 칙칙칙 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모두들 잠깐이나마 모습을 드러낸 침몰선에 흥분했다. 선실 토의는 계속됐다. 언제나 예측 불허인 바다 상태.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랐지만 제작팀은 또다시 잠수를 감행했다. (8월 2일) 잠수정 탐사 3일째. 심해 100m에 내려앉아 서서히 경신호에 접근했다. 마스트가 보이는가? 확인 중이다. 기둥 말미잘이 그물과 엉켜 곳곳에 자라있다. 팔뚝만한 대구가 어슬렁거리며 침몰선 주위를 헤엄친다. 사고 당시 가장 기름 유출이 심했던 선수 우현 1번 탱크 부분. 묻혀 있었던 선수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다시 조금 서서히 접근시켜주겠다. 조류에 의해 와이어가 스치면서 핸드레일에 녹이 슬었다. 경신호 주변의 조류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류의 흐름이 선체의 구조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타력으로 인해서 배가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의 뒷부분인 4번 탱크 상판에 올라섰다. 당시 상당수의 유출구 봉쇄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지만 얇은 뻘이 덮고 있어서 작업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다. 브릿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경신호는 거센 조리 속에서 그물에 엉켜 완전히 해저면 위에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배가 뻘속으로 침하할 것이라는 사고 1년 후 보고서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선체 주변에 떠도는 유분으로 기름 유출의 흔적을 확신하게 됐다. 네, 제 생각엔 기름으로 생각됩니다. 잠수정이 우리 잠수정은 그 전원을 그 배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유출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태 뭐 주위에 다른 기름 유출 원인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거기서 유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기름을 그 작업선 가까이 경신호 가까이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와서 그렇죠. 그때 그 위치에서 묻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기타 뭐 기름이 묻을 만한 원인은 없었으니까요. 포항 MBC가 유인 잠수정을 통해서 경신호 탐사 작업을 벌이고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는 등 경신호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자 해양수산부는 서둘러 경신호의 재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탐사에서 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선체가 얼마나 부식됐는가 하는 문제였다. 부유물질과 녹슨 부분을 갈아내고 계측 센서로 그 두께를 재보았다. 그 계측 위치는 그 선체에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우선 선체 선수 부분에 그 한 부분을 계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쪽 그 마스트 부분에 넘버 3 탱크 부분의 선체 위판을 계측을 했습니다. 구멍 몇 개를 뚫어보는 것만으로 선체의 부식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선박에서 제일 두꺼운 외판이 아니다. 침몰선 경신호는 지금 31살의 노후될 대로 노후된 폐기물이다. 한국해양대학교 선박공학과의 선박 부식 정도를 감정해 보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죠. 금속이 그 지금 경신호 같은 경우에 수심 약 100m 정도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선박이 운항 중에 있을 때보다도 정박 중에 있을 때는 부식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존산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식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경신호의 위치가 포항 그 앞바다에 조류가 아주 센 그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봐서 용존산소의 공급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인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신호가 뻘에 붙여 있지 않다는 것만 봐도 조류의 그 세기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부식 속도가 다른 부분에 있는 침몰선보다는 상당히 클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깊을수록 금속의 부식의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 부식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그 경신호 같은 경우는 13년간 드라이 도킹과 같은 선체의 보호 그런 조치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식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또 데미지를 입은 그런 손상을 입은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부식에 의해서 탱크의 천공이 예상이 되죠. 그 기간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류의 상태나 금속의 표면의 상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속이 부식된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년 전 침몰 당시에 손상됐던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기름이 유출된 부분은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다. 당시 파공으로 인해 찢어진 부분이나 압력에 의해 기름이 새어나오는 유출구를 차력 시멘트로 막았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10년이 훨씬 넘은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근거를 당시 유출구 폐쇄 작업 자료 테이프에서 발견했다. 기름이 새는 유출구를 밀폐하기 위해 씌웠던 차력 시멘트 부위다.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왔을 때 잠수부가 살짝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차력 시멘트는 덩이 진 채 그대로 떨어져 나가버렸다.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는 차력 시멘트가 어떻게 13년을 견딜 수 있을까? 바르고 밀봉하는 데 사용된 고무나 쇠기, 차력 시멘트는 영구적일 수 없다. 선체는 파도의 저항이라든가 바람의 저항을 항상 받고 있고, 또 선체의 그 강도와 그 수중 본드의 강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중 본드와 본체 자체의 스트레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본딩 작업은 임시 조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침몰선이 존재하는 한 동해 바다는 여전히 기름의 공포를 안고 있다.
사고 당시 2,560톤의 기름을 싣고 있던 유조선 경신호. 상당 부분의 기름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일부의 탱크에는 기름이 남아있다. (1988년) 유출구 폐쇄 작업을 마치고 후카다 살베 지사는 인양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그들은 아직 배 안에 1,200톤의 기름이 남아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경신호에 실린 기름은 영하 5도가 돼야 굳는 저유황 증질유. 침몰 지역은 연평균 수온 섭씨 2도. 기름이 굳지 않고 순식간에 터져나올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경신호에 남아있는 기름은 어느 정도일까? 경신호의 기름은 4개의 컨테이너, 8개 탱크로 나눠서 적재돼 있었다. 사고 당시 1번 컨테이너 부위가 파손되면서 기름이 새나왔다. 4번 컨테이너 탱크가 파손되면서 유출된 기름과 침몰 당시 1번 탱크가 파손되면서 그 2차적 충격으로 2번 컨테이너의 탱크에서도 기름이 유출됐다. 그렇다면 3번 컨테이너는 온전한 상태다. 아직 경신호에는 700여 톤의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의 기름 공포가 우리를 덮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기름을 실은 유조선인 경신호가 대바 앞바다에 침몰되었을 때 그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십 군데의 그 기름 유출구를 콘크리트로 밀봉을 하였던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 낡은 배가 100m 바다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국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환경 문제에 관한 한 경신호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환경 문제가 다 공통적입니다만,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그 미봉책도 허용될 수가 없으며, 가장 근원적인 그 해결 방법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를 위협하는 북동풍. 일단 불었다 하면 기름이 연안으로 유입된다. 그렇다면 기름은 어떻게 확산될까? 풍향, 파고, 조류, 수온 등의 수치를 넣어 실제 기름이 확산되는 오염 가상도를 만들어 보았다. 경신호에 기름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 연안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기름 오염이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기술력과 환경 오염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깔아앉아 있는 배를 직접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양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바다에 앉아 있는 깔아앉아 있는 배들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성 문제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경제성 따지기 전에 지불해야 될 돈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투여해야 될 기술력 문제,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 경신호의 대책은 무대책이다. 배를 꺼내기 전 그 이해 득실부터 따지는 정부는 애초부터 인양이나 잔전유 처리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헐거운 시멘트나 비닐로 기름 새는 부위를 막고 그냥 영원히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의도는 13년 동안 경신호를 침묵으로 내몰았다. 배가 2차적인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1989년 3월 알래스카 해상에서 침몰한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돼 있다. 사고가 난 뒤 당국이나 시민들은 환경 생태계의 복원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년 뒤에 연화알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기구로 국립해양대기청인 노아가 환경영향 조사와 생태계 복원을 담당했다.
한반도를 감싸는 3면의 바다는 그야말로 각종 사고와 오염의 상처로 얼룩져 있다. 아직도 그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1995년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시프린스호. 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 자국들로 주민들의 마음도 얼룩져 있다. 전에는 다 해초도 많이 짓고 고기도 많이 났는데 기름 말리고 난 뒤에는 해초도 안 짓고 고기도 안 난다고 난리야 이게. 그래도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기름 오염이 가장 심했던 금오도의 연목이라는 곳이다. 아직도 번들거리는 기름으로 얼룩진 해안은 돌멩이만 들춰내도 5년 전에 들이닥친 기름을 토해낸다. 이거죠, 이거. 조금만 파들어가도 손에 묻어나는 기름들. 이 기름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독성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뭐 수시간 또는 수일이 지나면서 유출된 기름이 풍화되기 시작합니다. 풍화된다는 얘기는 날아가기도 하고 뭐 흩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농도도 낮아지게 되고, 이 낮은 농도의 물질들이 그 해수나 퇴적물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 생물체들이 이 물체들에게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만성 독성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pH의 만성 독성을 보게 되면은 생물체의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뭐 이 어떤 그 죽지는 않지만은 생체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한다든가 개체 번식에 영향을 준다든가 등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생물체들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 더 높은 그룹에 있는 그 생물체에게 이제 이행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러한 그 해양 생물 등을 먹게 되면, 수산물로 먹게 되면은 사람에게까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것이 pH 문제입니다. 경신호의 처리 결과는 침몰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경신호 처리에 드는 예상 산출 비용은 100억. 그러나 동해인의 삶의 터전인 청정해역을 10수년 동안 오염의 바다로 방치해둔 그 책임은 얼마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과거 그대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려 했던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배 안에는 기름이 남아있다. 알 수 없는 포항 앞바다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세운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값비싼 대가가 아닐까?